네,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의 서원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기타, 그래도 저는 이번 발표에서 초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량 개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뭐 예를 들어서 자선단체 등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공하는 차량 개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량 개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공단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점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장애인 그 1인당 1,500만 원, 중증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요게 이제 아셔야 될 게, 요거는 장애인 차량 개조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공학기기,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도 될 수 있고 기타 다른 보조기기를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은 된다. 요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4년도부터는 10% 자부담을, 요건 계획은 발표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4년도부터는 이제 10%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일단은 한도가 1,500, 2,000이지만 차량 개조뿐만 아니라 기타 보조공학 기기가 다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한 그 사전 단계인 뭐 학교를, 뭐 직장을 잡으려면은 학위가 있어야 되든 자격증이 있어야 되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은 지원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뭐 자립생활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함에도 있어서 차량 개조나 차량 지원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면은 지원이 어렵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일단 미국인데요. 뭐 재활법에 대해서 직업재활 제공되고 있고요. 이제 이제 참고로 여기 미국에서의 직업재활은 직장을 잡기 전 단계부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잡기 전 단계,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이후에 내가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 뭐 교육을 받는다, 직업 훈련을 받는다, 다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뭐 직장 이후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단계는 제가 참고로 좀 적어 봤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계를 평가를 통해서 차량 개조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예를 간단하게 명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상 개조, 뭐 이동 지원 호스트, 수동 조작 시스템, 이것 말고도 제가 사이트를 봤는데 품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지원되는 기기 아니면은 장비를 목록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했고요. 뭐 배터리 접근성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뭐 탑승자 보호 등등 여러 가지 차량 개조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표 6번입니다. 6번인데 과연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차량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50개 중에서 딱 3개. 예, 그래서 동부, 서부, 남부 해가지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주를 좀 해봤는데, 보시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가 달러 5천인데 여기에 1,300원으로 계산을 하면요 65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뉴욕주 같은 경우가 달러 15,000달러가 1,950만 원입니다. 지금 1,300원으로 하면요. 텍사스 같은 경우가 1,17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한도가 아니고요. 요 금액을까지만 지원된다는 게 아니라 요 금액 밑으로는 그냥 지원이 되는 거고, 이 금액 이상이 되면은 승인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2천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얘네들은 여기까지 지원은 그냥
추가적인 평가 없이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금액이 초과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뭐 상부 승인이 필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참고는 요 금액은 우리나라처럼 보조공학기기 포함이 아니고요. 차량 개조만, 차량 개조 항목만 요 금액이 이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 3개 정도를 금액을 받고요. 금액도 우리도 2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금액이 보조공학기기 포함되어 있고, 우리랑 가장 다른 게 우리는 근로자,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호주고요. 요즘에 이제 그 개인 예산제에서 호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 거기 NDIS 설명이 간단하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크게 뭐 NDIS가 3가지 분류로 범주로 돼 있다. 뭐 핵심 지원 예산, 역량 강화 예산, 자본 지원 예산이 있는데, 자본 지원 예산 하부 항목에 이제 차량 개조하고 주택 개조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묶여져 있는 거고요. 차량 개조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되는 거고, 주택 개조도 같은 맥락에서,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은 가정 내에서 주택 개조 필요하니까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표 7을 보시면은 이제 호주의 그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이고요. 87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저비용, 중비용, 고비용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저비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차량 개조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혹시 뭐 130만 원 정도 이하는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중비용이라 그래서 이제 13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요. 1,300만 원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초과되면 지원이 안 된다가 아니고, 이게 초과됐을 때는 이제 고비용, 그래서 뭐 추가적인 평가나 이게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그 심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이상인 기기들, 이렇게 크게 3분류로 구분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하고 약간 유사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금액 한도가 그 금액까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미국, 호주 3개국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 제가 이제 나름 이 차량 개조 관련해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명시를 해봤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비근로 장애인들 지원 확대와 지원 금액이 확대돼야 된다. 이제 마찬가지로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속수장애인이 학업이나 뭐 사회활동 참여나 이런 걸 할 때도 지원돼야 되는데, 여러 나라를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뭐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진국을 봤을 때 차량 개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활 서비스인데, 이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게 그 제한이 뭐 몇 가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장애인이지만 직장 잡기 전에 필요한 게 더 많은데, 직장 잡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준다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잡기 위해서는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필요시에는 병원도 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직장을 잡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된다는 게 어찌 보면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다행히 또 지원 금액도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2천만 원까지인데, 사실 제가 통계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과연 척수장애인들이 차량 개조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쓰는지 그 범위 내에서, 요거는 이제 관련 자료가 있다라면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점진적인 지원 고려인데, 사실 차량 개조가 처음부터 뭐 고가를 하기가 어렵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거라도, 기본적인 그 차량 지원을 좀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별 개인 예산제, 개인 자린 예산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요거는 이제
이제 앞으로 현 정부의 기조도 몇 번 기사화돼서 발표가 됐고요. 그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범 사업 연구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러한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척수장애인들의 차량 개조가 아까 그 NDIS나 미국 사례처럼 그 범위 내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회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조금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면밀히 좀 주시하면서 최대한 보조공학기기, 특히 차량 개조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한 달 그 달의 금액만으로 충당이 안 된다면 몇 개월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개월, 6개월, 7개월 모은 돈으로 차량 개조가 가능하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그 방식을 한번 착안을 해서 최대한 척수장애인들 이동권을 위해서 차량 개조 요 항목이 개별 예산제의 초기 시범 사업이지만 지금부터 계속 주력적으로 노력을 좀 해서 이게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결론을 한번 내봤고요. 참고 자료는 보시면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혹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추가적인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발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찬우라고 합니다. 저는 차량을 운전하고 다닐 때 여러 가지 주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과 어떤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3%라고 이제 거의 돼 있는데 사실은 2에서 4%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뭐 복지관 같은 데도 사실 3%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데는 더 많이 주고 장애인들이 좀 덜 가는 곳은 좀 퍼센트를 좀 낮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주차장 안내 표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일반 주차 공간에 제가 원격으로 스마트 키로 앞뒤로만 왔다 갔다 것만 해도 제가 꼭 장애인 주차 공간이 아니어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격 주차 그 기능이 있는 차량은 좀 비쌉니다. 옵션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해서 이런 기능은 그 보조기기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그 주차하는 곳에 좀 뭔가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꼭 주차 공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가 그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내면은 이게 그 경적이 울리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장애인 주차 번호판에 이게 장애인 차량 이라는 어떤 정보하고 연결을 시켜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해서 이 차는 장애인 차량이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뭔가 경적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러시아나 호주 같은 데는 뭐 장애인 주차 공간에 홀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뭔가 페인팅을 해서 어떤 그 장애인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차 정산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름센터도 주차 정산을 하는데 이게 키오스크가 잘 안 돼 있으면 저처럼 손을 쓰는 사람은 좀 괜찮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높거나 할 때는 그냥 어렵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계산할 때도 너무 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키오스크도 개선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 샘플 사진으로 그 놀이동산에 있는 이게 그 사전 정사기인데 이렇게 계단이 그 턱이 있어서 장애인들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접근성 개선해야 되고 사전 정상기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장애인들도 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전기차가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의 어떤 충전소가 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왼쪽 사진은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과 장애인 충전기도 사람 손에 그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도 달 수 있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될 텐데 전기차의 충전소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는 포드 같은 데는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로봇 충전소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충전기가
그 로봇 팔이 가서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노약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장애인 분들이 운전할 때 가장 그 난감한 게 사고가 났을 때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차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렌트카에 보조 장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제주도에만 관광객들 위해서 있지 지금 육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 김경만 의원님께서 이제 법을 좀 개정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좀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의원실에도 응원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현재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용 차량에게만 장애인 주차 특허를 붙이게 돼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개인한테 스티커를 줘서 내가 택시를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 차를 이용할 때도 할 수 있게 제가 뉴질랜드에 한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장애인 개발원에서 사람 중심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연구라는 걸 합니다. 이걸 해서 좀 그 장애인 그 운전 차량에 좀 뭔가 유연성 이런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했는데 LG 복지재단하고 해서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 환경 개선. 이게 장애인 충전소에는 뭐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특히 충전소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접근이 안 돼요. 우리가 충전소를 많이 가는데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LG 복지재단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충전소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접근 가능하게 또 들어가서 이게 장애인 휠체어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널리 좀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셀프 주유소 같은 문제 있고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라 그래서 뭐 맥도날드나 무슨 뭐 그런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손이 불편하신 그 경수장애인 분들은 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요. 가다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 도로에 서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괜히 난감하거든요. 원래는 삼각대를 차 뒤에 뭐 100m 전에 세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기업체에서 이런 거를 개발했어요. 그 뒤에다가 그냥 경광판, 굉장히 강력한 경광판을 두고 이 사인을 둬서 뒤에 있는 차가 조심할 수 있게. 어떤 이런 것들도 장애인 차량들한테 보조기기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자동차 정비나 이런 거 사고는 안 되지만 그거를 미연에 대처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장애인 사고 된 지 이제 35년 됐는데 저는 35년을 이제 장애인 차량, 개인 차량을 활용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척수장애인에게는 이 장애인은 재활의 상징이고 미래거든요. 아까 이제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수의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통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운전하는 보조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 개선해서 척수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로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를 통해서 사회 인식 개선도 되고 장애인들의 삶이 개선되고 특히 장애인을 통해서 가족들의 삶도 같이 개선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사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공지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지도의 어떤 함의에서 좀 저희가 보면 미국 같으면 의료적이라든지 교육적이라든지 직업재활 분야 여러 가지 어떤 영역에서 정책 제공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순히 뭐 여기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사무님께서 오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 쪽에서는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으시다면
일반 장애인, 즉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에서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그런 교통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은 또 산업재해를 입고 있는 어떤 산재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지원 제도들이 또 보훈처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도 지금도 보조기들이 보면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이 차량 개조 쪽도 아마 이런 영역들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좀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도 지금 뭐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개인 예산제 등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제 영국의 사례들을 좀 검토해서 아마 고민해 보신다 그러면 좋지 않을 거라 좀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여 어떤 금액들을 좀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건강보 장애인 고용공단도 1,500, 2천만 원 한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 오택에 있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금액으로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여 금액들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 이외에도 차량 개조라든지 또는 공적급여 제도들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득들 관련된 내용들도 좀 빠르게 저희가 좀 정비해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스스로 자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인프라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 개선 방향을 뭐 생각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우선은 첫 번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차별적 정책 그리고 정책 연계 강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최근에 이제 뭐 세미나 주제로 제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드는 생각은 이제 우선은 뭐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50세 이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게 이제 제가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50세 이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건사연구원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장애 노인으로 정의하면서 장애 노인의 연령을 50세로 한다라고 이제 같이 논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뭐 저도 이제 뭐 처음엔 장애 노인으로 명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65세라고 하는 연령에 대한 이제 뭐 이제 착오가 있을 걸 우려해서 이제 고령 장애로 명칭을 이제 변경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 때 고령 장애인은 50세로 하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을 하한으로 해서 장애 인구는 50세부터 노인으로 정의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연구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 두 가지의 강조점을 둔 것인데요. 하나는 해외 수많은 연구자들이 장애 연구를 할 때 연령을 몇 세부터 끊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 생애 주기적인 연령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20대 이후에 80대까지의 연령상의 변화. 근데 너무 긴 시간의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많은 연구에서는 40대 이상을 많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40대부터 80대 이상까지의 장애 인구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체 기능적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부분,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좀 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연구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정책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중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초기의 선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험을 조기 노화, 2차 장애 등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경험한다. 더 빠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노인 연령을 낮춰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 연령을 더 낮춰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최근에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제도 간의 뭐 분절성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65세 이후의 장기요양제도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50세로 내려달라는 얘기냐라고 하면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인 연령의 경우에도 최근에 65세에서 뭐 연령을 높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한다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65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65세를 노인으로 한다라는 선언은 없고요. 오히려 노인복지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신고를 할 때
65세 이상인 자가 학대 피해를 경험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오고, 또 다른 부분은 경로우대 사업의 연령은 65세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65세를 노인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없고,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연령을 몇 세로 정의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에 이제 우차사 프로그램인가 거기 나왔던 것처럼 그때 달라요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세로 하자라는 합의가 오히려 더 위험한, 오히려 너무 획일적인 이야기다. 오히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의 이중 경험, 이중 위험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 설계 차원에서 각각의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죠. 소득 보장 차원에서는 뭐 국민연금을 계속 부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노령연금에 또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제도별로 다양한 장애와 노화를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불평등이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하면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 연령을 일괄적으로 50세로 낮추자라는 주장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령 발달 장애인을 포함해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40대에 주목해 왔다. 그 이유는 또 최근에 많은 학계에서 발달 장애인은 조기 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40세다. 뭐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논의는 그 논의가 아니고, 왜 40대냐? 사회적 지지 체계의 노화 때문이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체계, 지지 체계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시기가 40대다. 인생의 큰 전환기를 경험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40대에 주목하라는 해외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이 있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령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중 불평등이다. 핵심 논의의 초점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세부터 고령장애로 볼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세까지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냐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를 너무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노인복지 제도가 있고 장애인복지 제도가 있죠.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나 양 영역에서 배제되는 인구가 존재한다. 왜 배제될까? 장애인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가 다 지역에서 자원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그 자원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주체가 애매하거든요. 책임선이 애매하다는 거죠.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장애인 차별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 차별적 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노인 정책과 장애 정책 간의 연계 및 조정 기능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령장애인 관련된 다양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뭐 다양한 뭐 산발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대부분 많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뭔가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은 사실 책임선 문제 때문에 애매한 모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령장애인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 쪽의 자원, 장애 쪽의 자원, 보건 영역의 자원을 통합하면서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적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적 정책의 방향성은 뭐 이제 조기 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문헌상으로는 조기 노화에 대한 논의를 뭐 2007년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 최근에는 세미나에 가서 조기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또 반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기 노화보다는 건강 격차다, 건강 차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기 노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 방향을 모색할 때 초기의 담론과 시간이 좀 성숙된 이후의 담론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헬스 에이징이라고 하자,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 위험이 존재한다. 그 건강 위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 건강 위험 중에 뭐 조기 노화, 2차 장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복 만성 질환, 그리고 이제 다양한 건강 접근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 에이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활기찬 노후를 주장했다가 초기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어떻게 활기찬 노후를. 그러나
활기찬 노후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막 전력 질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으로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사람에게 액티브 에이징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것이 액티브 에이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액티브 에이징, 나이 들어가면서 현재 수준의 리듬을, 활기찬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여기에서는 뭐 경제활동 지원도 포함되겠지만 여가활동, 문화예술활동들도 포함되겠지만 다양한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액티브 에이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친숙한 환경에서의 노후를 이야기했습니다. AIP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살던 곳에 살기 혹은 뭐 재가 노후 생활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제 장애 영역에서는 조금 논의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친숙한 환경에서의 노후로 번역한 거거든요. 논의의 초점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통 체중증 장애인 중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다운인들의 경우 조기 발생, 알츠하이머의 조기 발생을 경험하거나 급격한 요양 욕구, 집중 케어 욕구가 높아지는 분들에 대한 거주 서비스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거주 서비스는 이전의 대규모 시설 환경이 아니라 환경적 친숙성, 가정과 유사한 환경적 친숙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거주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연속성입니다. 이렇게 장애 서비스의 연속성. 장애 서비스를 하다가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노인복지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 영역과 노인 영역 간의 연계 강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령장애 영역은 장애 내에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범장애 영역 투쟁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애 영역과 노인 영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장애 영역에서는 다 오케이 하면서 많이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노인 영역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처럼 깊지는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할 때는 결국 장애 영역과 노인 영역 간의 연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보건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그림 하나, 제가 뭐 좋아하는 그냥 그림인데요.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고령장애인 정책 지원에서 뼈대가 돼야 될 요소는 세 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뼈대가 되는 것, 결국은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러나 직장을 은퇴하고 낮 시간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밤 시간, 밤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보장이 될 것이냐. 낮과 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다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웰 에이징 그리고 웰 다잉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건강 서비스는 이 두 가지의 톱니바퀴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의 기능을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고령장애 서비스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아니라 좀 큰 흐름에서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어떤 거시적인 어떤 그 제도의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등록 장애인의 거의 50%가 넘게 65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65세 이상 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정책 이런 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비스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절되지 않은 서비스의 어떤 연계 효율 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권의 어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의 어떤 역할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올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되게 더웠는데 여기에 중증 장애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우리가 초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초고령화에 대해서도 우리 그 복지 정책에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협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초기에 척수장애 됐을 때
20대, 30대, 40대 되었을 때 어떤 초기 재활, 사회복귀 지원이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립적인 생활,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근로를 하고 근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저금을 하고 노인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초기 재활에 대한 게 중요하고 협회가 고령 척수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3년 전에 실태 조사를 해서 짧게 했지만 이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척수 장애인들은 지체 장애 다른 그 장애 유형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척수 장애에 대한 유형 분리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15개에서 16개, 17개가 안 되면 지체 장애 안에서라도 우리가 척수 장애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척수 장애가 갖고 있는 고유의 유니크한 거를 가져야 이게 노화가 되어서도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우린 지체 장애 안에 척수 장애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거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화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재무 교육, 그다음에 주금학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고, 노후에 대한 뭘 할 것인가 서로 뭔가 그 계획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척수 장애는 중도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진짜 우리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후를 우리가 처음 장애를 가졌던 것처럼 너무 준비 없이 또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또 제3의 슬럼프, 제4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맞이했지만 노후는 우리가 미리미리, 여기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분이 계신데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해서 건강, 재무, 어떤 사회적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결국 이제 요양병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양병 관한 이야기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중에 내가 거동이 힘들어지고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생기고요. 그럴 때 과연 이 현재 뭐 요양시설도 가실 수 있고 요양병원도 가실 수 있고 재활병원도 가실 수 있는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과연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 우리 장애 한우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뒷받침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존엄케어를 저희가 10년 전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 존엄케어라는 것은 냄새를 없애고 낙상을 없애고 와상을 없애고 욕창을 없애고 기저귀를 차지 않고 억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본은 간병보험이 되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에는 아직 간병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려 하니까 간병비가 저희가 5대1, 6대1 간병을 하거든요. 공동간병.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간병비 최소한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이 원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시골에서 안동이나 제가 예천에 저희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런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서비스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간병비를 갑자기 올릴 수 없었으니까 저희가 한 달에 8천만 원 간병비 적자를 보고 이 존엄케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6개월 정도 만에 저희가 이걸 안착을 시켰었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간병비 적자만 한 70억 정도 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당초에 결국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그 간병비 부분을 민간에서 경영에서 책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거이고요. 1,500개 요양병원 중에서 이런 존엄케어를 하는 병원이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수익을 포기하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그 경영자들이 그냥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 병원 입원할 때 사지마비로 왔습니다. 즉 경추 손상 환자예요. 그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근데 그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고 6개월 걸어 나가는데 사지마비였는데 결국 이 환자는 치료를 받아서 저희 병원에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거 요양병원 올 때는 이분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못 했었어요. 간병비 때문에. 근데 이 간호간병이 보험이 되니까 이분이 한 달에 식대 8만 원만 내고 저희 병원에 6개월 동안 48만 원 내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척수장애인 협회 분들이 지금 다치면 지금도 재활병원에 가면 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서 정말 좋아지시면 휠체어 타고 퇴원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70세, 80세 고령화 됐을 때
치료가 필요하면 재활병원 치료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잘 생활하시다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결국은 국가에서 어떻게 이 환자분들을 대해서 케어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보면 그게 노인이나 장애우나 간병보험이 안 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인병을 위해서 간병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에 노인이든 장애우든 환자의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간병 인력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법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여기 계신 장애인 협회에서도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도 이분들의 신장 물론 부유한 분들은 개인 간병 쓰시면 돼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가난한 아니면 저소득층의 환자들이나 저소득층의 노인분들, 장애우분들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간병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게 지금 정부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이야기고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시범 사업도 10개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노인요양병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결국 노인 쪽의 문제만 아니라 전체 거동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힘들어지고 케어가 필요한 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간병 급여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척수장애인 협회도 요양병원 협회도 같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스텝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김동구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옆에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건강 차원에서 의료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수장애인의 노화에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노화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척수 손상으로만으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그냥 자연 노화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2차 병증들이 척수 손상 연관된 2차 병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 어깨 손상 줄이려면 당연히 체중 줄이고 열심히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이 동시에 휠체어를 미는 동작을 가장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깨 근육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척수장애인에게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파워 어시스트 제품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장애용품으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들 개인이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저희 재활학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얘기를 해보면은 건강 유지에 장벽은 뭐가 있느냐? 의료 제공자나 환자들 대부분 지식이 부족합니다. 척수손상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의사도 부족하고요. 거기에 관심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요. 거기에 척수장애인들이 요즘은 우리 협회나 여러 기관이나 여러 군데서 많은 교육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귀동량으로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런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 건강관리를 했던 경우도 많죠. 그리고 발병 직후 추적 관찰 및 합병증 예방 서비스를 갖다가 받기 어렵다는 거죠. 발병 후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다. 의료기관 안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의료기관까지 가기도 어려운데요. 의료기관에 도착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도 휠체어 타고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금 조달 지원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척수손상 장애인들이 성공적인 노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척수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 주변 환경인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조차도 의사 및 여러 치료사들에게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계획 필요하죠. 단순히 우리 초기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건강과 심리 사회적인 그러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집으로 갔을 때 사회로 돌아갔을 때 직업 및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과 개입과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겠죠. 근데 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든 교육이든 모든 거를 다 얘기했을 때 항상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같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의 독립성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들. 누군가에 의존해가지고 누군가의 의존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 척수장애인들이 아주 작은 서비스를 하나 줬을 때 사회에서 얼마나 독립성을 갖고 사회에 나서 활동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척수장애인들 저희 당사자도
많은 좀 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묶여 있지 않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사이에서 변화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될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찾아가야 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개발원 통합지원센터 서혜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지원 대상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적 발달 장애인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이름센터 앞에서도 매주 화요일 날 화요 집회로 해서 발달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속 부모님들이 24시간 지원 체계를 이제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발달 장애 가족의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중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이런 지원 대상에는 좀 한계가 있다. 대상에 좀 한계가 있고 아까 지원 사업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가장 큰 욕구가 휴식, 돌봄에 대한 게 굉장히 지쳤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게 이제 휴식 이런 것들이 여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도 이런 여가 휴식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으로 벌어지고 실제로 가족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법적 근거가 아직도 미흡한 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 센터 역시 아까 발달장애인 가족 중심으로 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중도장애인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가복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 척수장애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실제적인 이제 저희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 외에는 우리 이제 이민경 박사님이 좀 설명하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모든 장애와 그 가족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고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영국, 미국, 일본의 가족 정책들을 살펴봤고 역시 이제 이분들은 가족의 돌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현금 급여나 이런 가족 지원 정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아까도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정책은 없지만 특히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해외에서 주요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들은 저희가 좀 더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당사자의 욕구들도 충분히 지금 의견이 다 수렴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복지부에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가장 큰 게 아까 이제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그리고 돌봄에 대한 지금 활동지원사의 가족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 척수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가족 돌봄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주요 결과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당사자 분도 얘기하시고 복지부나 아니면 이제 해외의 사례에서도 척수장애인 특히 중도장애인의 가족 지원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척수장애인 가족에 대한 욕구조사와 실태조사를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이제 제가 2019년이지만 저희가 척수협회에서 계속 척수장애인 당사자 실태조사 하듯이 가족들도 좀 이런 욕구들이 좀 어떤 거 있는지 저희가 3년, 5년 정도 좀 조사를 해서 계속 가족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제가 아직 봤지만 그래도 2000 계속 요구는 있었지만 이런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시스템들이 아직도 좀 갖춰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적 제언으로 한 3가지 정도 크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족 지원 같은 경우 이제 법률과 전달 체계 개선은 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족 지원 특히 이제 뭐 중도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법률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애복지법 30조에 있는 내용이 다고요. 그래서 법률도 저희가 좀 더 가족지원법의 그 제정법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아까 발달장애 부모에서 제정법을 하나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내용이 무거운 했었지만 그것들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가족에 대한 욕구와 이런 이제 가 많고 저희가 그 정도 없다라는 거죠. 욕구 조사하는 것부터 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법도 좀 더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달 체계도 가족 지원 센터라는 큰 우산 아래 실제로 가족이 너무 발달장애인 가족 위주로 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처음부터 좀 그렇게 세팅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전달 체계도 조금 더 저희가 다시 개선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장애 유형별, 특히 척수 장애는 굉장히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 척수 장애 협회와 함께하는 그런 장애 유형별 전담 어떤 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를 좀 활용해서 가족 지원 플러스 당사자 지원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거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가장 만족이 높은 것은 당사자가 직업으로 다시 사회 복귀했을 때가 가족 만족도가 높고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만 척수장애인 조기 재활 시스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요것만 재면 우리 가족의 돌봄은 거의 다 뭐 거의 70~80%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척수장애인 조기 재활 시스템에서 초기에 이제 저희가 장애를 얻기 시작했을 때 초기 상담부터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당사자, 동료 상담가들 또 같이 한번 전환 계획을 세웠을 때도 여기서부터 이제 가족 상담, 가족 교육도 초기 재활 시스템 구조 안에서 저희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 계획이 있으신 가족인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늘 고민이긴 합니다. 당사자 진영에서는 가족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요. 혹시 이것들이 장애인 당사자 지원에 또 꼭 같은 파인데 돌봄 특히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안에서의 여러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저희 정책이들 돌봄 정책에서 보면 돌봄 정책이 공공화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족 돌봄 수당은 저희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활동 지원 급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1인 독거 가구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1인 독거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족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척수장애는 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요. 반드시 독거여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독거가 아니어도 실제로 배우자나 주 돌봄자가 지원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던가 어디 약간 질환이 있거나 일을 했을 때는 그것도 당연하게 1인 독거와 같은 급여를 36점을 저희가 산정해서 그 정도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받게끔 산정 방식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법이 만약 개정되면 이런 내용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중도장애나 척수장애를 위한 사업과 지금 거의 일회성 프로그램 정도로 진행된 것도 사업과 프로그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초기에 간병이 굉장히 큰 문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척수장애인들이 많은 재활병원까지도 이런 간호간병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장애 수용이 또 돼야지만 그 다음에 사업과 그 다음에 어떤 전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도 장애인의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뭐 척수 잘 모르십니다. 부모님들 나이 많으시면 특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충분히 아까 밥을 못 먹는다 이렇게 정 회장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놀랬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야담이지만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20년, 30년 분을 하는데 아주 시설 안에 척수 장애인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20년 만에 나왔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같으면 시설에서 살 이유가 없죠. 근데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척수장애인 분이 예전에 대학까지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서 시설에 들어갔지만 20년 만에 시설에 나와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빨리 저희가 이제 나오셔야 된다. 뭐 시설뿐만 아니라 병원과 이런 분 되게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가족의 어려움은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좀 어떤 식으로 할까 이게 한 번의 심리 치료와 상담으로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소한 저희가 10회기 이상 지금은 사실 그 가족 지원이나 이런 데는 비장애 형제들 중심으로 심리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위기 가구잖아요. 생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심리 치료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특히 좀 가족의 휴식 지원 우리 이제 배우자분을 만들 때 가장 딱 2박 3일만 좀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특히 장애인 가족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휴식과 여가입니다. 좀 더 4시간을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중도장애인 가족이나 척수장애인 가족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휴식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업비로 내려서 정말 조금 더 휴식해야지 또
아까 역량이 가기고 힘이 생기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건강관리 제공도 그런 어떤 근골격계를 좀 더 막을 수 있는 재활 치료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배우자한테도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제언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소혜정 박사님께서 그 가족 지원에 대한 개략적인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저하고도 약간 뭐 중복되는 면은 있겠지만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중증 척수 장애인들의 가족들의 삶을 좀 대표한다고 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정상회 회장님의 가족이고 또 한 분은 그 와상 누워서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고난한 지난한 삶을 살고 있고 충분하게 뭔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저는 그 척수장애 일반 현황과 그다음에 그 재활 기간 병원 내에서의 어떤 그 간병 현황과 그다음 재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재원, 그다음에 그동안 협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재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법이 이제 그 김승원 의원께서 그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법 안에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법으로는 굉장히 좀 열악하고 한정돼 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간병비 국가 부담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보완, 그다음에 돌봄자를 위한 보조기 개발 및 과감한 보급, 초기 지역 사회 복귀 강화 제도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이번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꼭 이런 별도의 장애인 가족 관련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 발달 장애인 중심으로 되고 발달 장애 가족들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 성인 지체 장애인들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게 뭔가 소외가 됐거든요. 그런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 부모들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병비 관련은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 사지마비 그 장애인분들은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래요. 그럼 한 달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 500만 원을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 부담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뭐 직장을 그만두고 뭐 충분한 치료를 못 받고 나와서 굉장히 그 암울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비만큼은 꼭 지원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봄자형 맞춤형 보조기기는 뭐 호이스트라든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돼서 그 돌봄자 가족분들이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그 로봇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환자분들을 들어주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보완이 되니까 굉장히 그 가족들 돌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자동 자세 변환 전동 침대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0만 원, 1,500만 원 하는데 이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봇 이런 것도 향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척수 장애인의 가족분들이 척수 장애인에게서 독립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독립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척수 장애인들, 중도 장애인들의 초기에 지역사회 복귀를 강화하도록 제도화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하는 일상홈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독립하게 만들게 되면 이 가족들은 뭔가 이 돌봄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족분들이 계속 그 장애인 당사자한테 뭔가 그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협회하게 바르고 싶은 거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심리 상담도 하고 척수 장애인 가족 동료 상담가를 좀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당사자의 어떤 그 상담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가족들의 문제는 가족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족 동료 상담을 양성했으면 좋겠고 척수 장애인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합 제언을 드리면 결국은 당사자의 자립이 최우선돼야 되고 이게 제도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분들은 계속 그 자기 자녀, 남편 이런 분들한테 계속 뭔가 존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지역 사회 복귀를 강화하고 또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60대 70대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립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초기 지역 사회 복귀를 강화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국제 장애인 가족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영국의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가정에 장애인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은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지속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이 이제 척추장애일 경우에 부인이 의료적 카테터를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답니다. 이건 다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족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이 장애인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간병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간병인도 하고 뭐 활동 지원도 하고 뭐 요양보호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가족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활동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과도기인 건 맞지만 이게 좀 더 이렇게 발전해서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떻게 하루빨리 독립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걸 시스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가족들의 삶도 좋아지고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의 삶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